워커 장군의 낙동강 방어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6.25 때 주한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그 전체 유엔군 총사령관은 그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 주재를 했고, 한국에서는 워커 장군이 주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최고 지휘관이었죠. 미군은 7월 9일 날 대구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 대구에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그 당시에 불독 별명을 가진 워커 중장이 부임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서 그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만은, 그 부산에 있으면은 정세 어둡기 때문에 다시 또 대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구가 임시 수도가 됩니다. 워커 주한 유엔군 사령관의 보관은 일단은 그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이 구역으로 그 부산을 통해서 최대한 군사력을 정원했다가, 그래서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북한군에게 한 방을 먹이겠다, 이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군은 그 낙동강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남쪽으로 한미군을 배치를 합니다. 중앙에 그 외관, 경부선 그 철도가 지나가는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미군을 배치하고 동쪽으로는 국군을 배치하는 어떤 그런 그 진지 구축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쪽으로 대구를 지키는 고령 쪽에 미 1기병사단이 배치되고, 합천을 바라보는 창녕에는 미 24사단, 그리고 마산에는 미 25사단, 3개 사단이 서쪽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국군 5개 사단이 배치됩니다. 군단장은 그 1군단장 김백일, 2군단장 유재영 이래 있지만은, 실제로 전투를 담당하는 사단을 보면은 외관에서 약간 동쪽으로 선산에서 대구를 향하는 다부동에 백선엽의 1사단, 그리고 그 옆으로 동쪽으로 해서 김종호의 6사단, 이성가의 8사단, 이종찬의 수도사단, 김석원의 3사단,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이제 그 미군이나 그 국군이나 어느 쪽으로든 지원이 가능한 기동타격 부대, 그러니까 전차라든지 장갑차 이런 중화기로 무장된 기동타격 부대를 두고 어디든지 뚫리거나 위기에 처하면은 그쪽으로 부대를 보내서 구출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대구의 모든 보급품과 탄약 이런 것을 전부 쌓아놓고 싸우겠다는 거죠. 이때 북한군이 제공권은 미군이 지고 있지만은 여전하게 북한군 야크기가 대구에까지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상공에 나타나서 기총소사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북한군 공군이 아직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7월 말이 되면은 낙동강 방어선이 아주 견고하게 구축됩니다. 이제는 뭐 방어선에 경계 부대가 배치되기 때문에 북한군이 쉽게 후방으로 침투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군에게 상당히 우왕거리였죠. 그 유격대라든지 또는 뭐 북한군이 그 민간인 복장을 위장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 미군이 식별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전선이 구축되면서 더 이상 북한군의 후방 유격전이 급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울산에 그 북한군 유격대가 출몰해 가지고 그 조병옥 내무장관이 그 워커 중장을 만나서 이런 거 적의 후방 기습이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히 건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비정규전을 조심하라,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북한군의 그 후방 유격전을 아주 많이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군도 이 낙동강 방어선 그 북쪽에서 이렇게 빙 둘러싸서 어떻게 보면 포위망을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 7월 말 8월 초에 김천에서 그 전선사령부를 설치합니다. 여기가 북한군 지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1군단, 2군단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유엔군의 어떤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전선사령관은 김책입니다. 김책이라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당적으로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선사령관은 김책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 계획을 이끄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강건입니다. 강건이 그 공격을 어떻게 할지, 어느 쪽에 군대를 얼마나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이런 것을 강건히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군단장들입니다. 그것이 기문과 무정입니다. 7월 31일에 그 보면은 북한군 11개 사단이 그 낙동강 방어선을 비행 둘러쌉니다. 미군이 지키는 방어선에 북한군 4개 사단, 그리고 국군이 지키는 방어선에 북한군 6개 사단, 그리고 예비로 후방에 3개 사단을 두고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데, 맨 처음에 공격의 타겟이 된 것은 외관입니다. 왜냐하면 외관에 국군과 미군이 이렇게 그 방어선, 방어구역이 거기서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쐐기를 박아 넣듯이 공격을 해서 틈을 벌리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마산 쪽으로 측면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미군을 놀라게 했죠. 측면 공격을 사실 생각 못 했는데 그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공격한 거죠. 접전 현황을 보면은 K 사단장의 미 1기병사단이 북한군 최연의 2사단, 이방남의 10사단과 접전을 합니다. 여기서 최연의 한 개 연대가 거의 뭐 전력을 상실하죠. 그리고 딘 소장의 미 24사단이 박효삼의 9사단을 방어합니다. 이때 북한군 아주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키인 소장의 25사단, 여기에다가 크레이크 장군의 미 제1해병여단 이렇게 합쳐가지고 방호산의 6사단, 이건무의 4사단, 그리고 이익성의 7사단 계속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미군이 아주 그 전쟁을 잘해가지고 북한군의 진출을 막았죠. 그리고 국군 6사단, 8사단, 수도사단, 3사단이 북한군의 홍림의 1사단, 오백룡의 8사단, 전우의 12사단, 마상철의 5사단, 그리고 103기갑여단을 상대를 합니다. 북한군은 뭐 지금 공군이나 해군의 전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육군 보병으로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죠. 그래서 뭐 전선 돌파에 투입했다가 그 사단이 사상자가 너무 많으면은 뒤에 있는 사단으로 교대를 해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파상 공세를 계속하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무자비하게 독전을 하는 겁니다. 뭐 도망치거나 뭐 싸울 생각이 없으면은, 없다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하는 식으로 아주 몰아붙였죠. 우리 낙동강 방어선은 뭐 예정대로 그 중앙에 기동타격 부대를 두고 한미군 어느 쪽이든지 뚫릴 경우에는 기동타격 부대를 투입해 가지고 방어를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수세적 방어를 합니다. 이 수세적 방어에는 작전상 그렇게 하는 거죠. 최대한 북한군을 남쪽으로 끌어들였다가 보급선이 길어지면은 그 보급선을 타격하고 그 다음에 후방에 기습할 수 있죠.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 공군은 뭐 이때 보면은 북한군의 그 공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가지고 교량을 폭파한다든지 각종 그 보급 노선 끊어버리죠. 그렇게 하고 또 북한군의 전체적인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평양을 공습하고 북한군의 산업시설을 파괴를 합니다. 계속 전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미군이 계속해서 부산과 포항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8월 중순 이후에는 미군만 1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상당히 낙동강 방어선에 우리 전력이 강화됐습니다. 여기 북한군 지휘관 출신들하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잘 알겠지만은 최용근, 강근, 김책 이 세 사람은 그 소련군 88특별여단 출신입니다. 김일성 계열이죠. 그리고 김웅 이 사람은 그 연안계입니다. 중국 공산당 연안계고, 김광엽, 이영호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계열이죠. 그리고 방호산, 이건무 이 사람은 뭐 대표적으로 그 중국 팔로군, 그 중국에 있는 그 조선인으로 구성된 팔로군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을 이끌고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용진, 박성철 이런 사람들은 또 역시 김일성 계열이고, 그 외에 또 이방남은 중국 공산당 팔로군을 이끌고 온 사람이고, 최현 이 사람도 김일성 계열이죠. 그리고 이청성은 유일하게 그 소련계 고려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박효삼 이 사람도 그 중국 계열, 중국 공산당 계열이고, 또 이익성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안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우도 팔로군 조선인 사단을 이끌고 왔고, 최광, 오백룡 이런 사람은 여기 김일성 계열입니다. 류경수까지 김일성 계열이고, 마상철은 팔로군 출신이고, 오진우는 또 김일성 계열이고, 이렇게 보면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 뭐 김일성 계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잘한 사람을 보면은 이런 숫자적인 것보다는 강건이 사실은 이제 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격 계획을 조율했으니까 강건이 두뇌입니다. 두뇌고, 싸움을 한 사람은 김웅입니다. 김웅은 아주 전쟁을 잘했죠. 그리고 여기 사단장 중에서는 눈에 띄는 사람이 이영호, 방호산, 이건무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잘했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류경수 정도가 전차 부대를 이끈 류경수가 또 싸움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출신 배경을 보면은 그 대부분 북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 보면 강근은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김웅은 경북 김천 출신이고, 이영호는 경상도 출생인데 이거는 뭐 정확한 그 경상도 어딘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철은 경북 경주 출생이고, 경상도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만주로 그 이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격 계획을 이끌던 강건이가 여기 경상도 지역에서 폭사당합니다. 이것은 뭐 정확하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장터에 지뢰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유엔군에서 지뢰를 깔았던 것이 많고, 또 북한군도 깔았겠지만은 지뢰 사고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군 폭격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건이가 공격 계획을 이끌었기 때문에 북한군 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강건이 죽은 이후로 북한군이 상당히 의기소침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그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그 중장비들이 한번 파괴되거나 그 기능을 잃으면은 복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방에서 그런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속품이 계속 와야 되는데, 거기 오지 못하면은 한번 망가지면은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소모전이 돼 갑니다. 북한군이 제일 처음에는 그 전차를 과수원에 숨겼습니다. 근데 과수원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포로를 통해서 다 밝혀지죠. 그래서 과수원에 있는 전차들이 많이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군이 계속 그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보급이나 이런 거는 뭐 포로 신문을 통해서도 밝혀지지만은 보급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그 현지 조달 방식이 아니고는 뭐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련한 지휘관이 뭐 전사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일로 그 지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충이 안 됩니다. 갑자기 노련한 지휘관이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통신이나 공병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에게 있어서 기계화 부대 뭐 이런 거 다 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다 무력화되게 됩니다. 북한군은 이때 그 전쟁 범죄를 저지릅니다. 전범이죠. 8월 15일 날 그 외관에 자고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던 미군 1개 소대가 그 접근하는 북한군을 국군으로 오인해 가지고 그 경계하지 않다가 결국은 한 개 소대가 어이없이 그 전부 다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싸우다가 다시 그 전세가 불리하니까 낙동강 건너왔다가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다시 낙동강 건너려고 하니까 이 포로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죽인 거죠. 손발을 뒤로 묶고 그 머리 뒤통수를 쏘는 어떤 그런 정치범 학살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붕괴를 하죠. 그런 전쟁 포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무슨 정치범 학살하듯이 이게 무슨 이것에 대해서 엄청 그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하는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평양에다가 뿌립니다. 앞으로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실제 그 6년 전에 2차 대전 때 그 나치 독일군이 그 벌지 전투라고 있습니다. 벨기에 벌지 전투에서 미군 포로 84명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그때도 그 독일 기갑사단이 포로한 미군들을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비무장 미군 포로를 무조건 무차별 학살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1946년 5월 7일,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 전후 그 전범 재판을 했습니다. 말메디 학살 재판이라고 해서 독일군 43명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22명을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